네. 동적 메모리 누수 탐지 및 프로파일 도구와 사업부 적용 사례에 대해서 그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적이라고 했는데 동적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에서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재시작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버깅하는 상황, 우리 개발자들은 다들 디버깅을 하는데 디버깅하는 환경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엔지니어가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서 버그가 발생합니다 라고 저희한테 말을 해줍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로그 주세요, 코어 덤프 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이슈를 재현을 해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 툴을 적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또는 직접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테스트 엔지니어한테 이런 도구 돌려서 이런 정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긴 테스트 중에 버그가 발견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엔지니어가 연락이 왔는데 차가 뉴욕이랑 LA를 왕복하는 중에 버그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한 1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개발자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로그 주시고 코어 덤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슈를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농담이긴 합니다만 정말 기분이 언짢아요. 지금 상황은. 왜 그럴까요? 이슈를 해결하려면 추가 정보가 필요한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희는 eBPF 기술과 BCC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동적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동적 도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다 받고 그걸 분석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가설을 세우고 이런 저런 동적 도구를 적용해서 그 결과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eBPF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eBPF를 활용한 BCC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동적 도구들 그리고 기능들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CTO 부문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소 소속의 서보준이라고 합니다. 저와 오늘 함께 발표해 주실 여기 이은선 책임님도 같이 계신데요. 저랑 같은 CTO 부문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소 소속이십니다. 저희는 모두 eBPF 기반의 BCC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BPF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eBPF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버추얼 머신입니다. 버추얼 머신 하면은 이건가?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딱 떠올리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OS 커널에서 동작하는 버추얼 머신입니다. 원래는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필터링 로직 말고 좀 딴 걸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다양한 로직들을 넣어서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커널 안에 다양한 로직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커널의 동작이 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커널을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볼 건데 버추얼 머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특징은 호환성 또는 이식성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eBPF의 바이트 코드는 아키텍처에 상관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BTF라는 기능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커널 버전하고도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장점에 속하는 말이죠. 보통 단점, 버추얼 머신 하면 생각나는 단점은 바로 성능이겠죠. 그런데 eBPF는 고성능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스트인타임 컴파일을 해서 기계어로 실행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이트 코드가 있을 때 이거를 로드를 하는 시점을 살펴보면은 이걸 바로 바이트 코드 자체를 로드하는 게 아니고요. JIT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해서 기계어가 로딩이 되고 이게 실행되기 때문에 eBPF는 빠릅니다. 지금 근데 자꾸 커널에 뭔가 코드를 넣고 있죠. 동적으로. 어떤 게 걱정이 되실까요? 이제 팀장급 레벨 분들은 보통 생각하시는 게 저렇게 해도 괜찮아? 안전해? 라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안정성인데 eBPF는 안전합니다. eBPF는 그 베리파이어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커널 안에 베리파이어가 있어서 검증된 코드만 실행되기 때문에 eBPF는 안전하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특징은 유연하다는 것.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동작하는데 중간에 바로바로 실행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는 OS의 핵심인 스케줄러 영역마저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실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어울리는 스케줄러가 있다 했을 때는 뭐 스케줄러 A를 쓰자.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돌고 있는 뭐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뭐 스케줄러 B를 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러마저도 이렇게 변경해서 동작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특징 때문에 지금 eBPF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루트 권한이 필요하고요. 루트 권한이 없는 유저가 뭔가를 바꾼다면 말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커널 컨피그가 이런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배포판 리눅스에서는 이런 커널 컨피그들이 다 켜져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배포판 리눅스라 하면 뭐 우분투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eBPF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그냥 쓰려고 하니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BCC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 eBPF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CC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성능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디버깅할 수 있는 도구와 그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만 잘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유저 프로그램이라는 부분 이 두 개의 영역, 스태티스틱스 프로그램하고 BPF 바이트 코드 영역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바이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에 로드를 해서 로딩이 되고 이때 어느 시점에 이 코드가 동작할지를 갖다가 여기 트리거 포인터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트리거 포인트들이 딱 지나갈 때마다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필요한 정보, 이건 유저가 작성한 거잖아요. 유저가 작성한 필요한 정보가 여기 BPF 맵이라는 커널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 스태티스틱스 프로그램에서 이 커널에 저장된 맵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최종 유저한테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도구가 그래서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흰 바탕에 까만 글씨가 전부 다 도구 하나하나입니다. 수십 가지가 있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저희 회사에 유용하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에 참여한 맵닉, 프로파일, 그리고 데드락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맵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맵닉은 이름에서 약간 눈치를 채셨겠지만 메모리 누수를 찾기 위한 도구입니다. 메모리를 할당하는 시점하고 해제하는 시점을 추적을 해서 할당을 했는데 해제하지 않은 콜스택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보통 메모리를 누수를 일으키는 아주 간단한 예제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메인 함수에서 무한 루프를 돌면서 foo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foo에서는 바에서는 바즈에서는 멜로그를 호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리긴 걸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으시겠죠? 이걸 컴파일한 다음에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을 시켜놓고
맵릭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이제 수도 권한으로 맵릭을 실행시킵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이렇게 지나서 분석을 해서 main, foo, ba즈라는 함수를 이런 콜 스택을 호출하면서 4바이트의 메모리가 4바이트의 메모리를 한번 얼로케이션 했는데 아직 해제를 안 했다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다른 도구들하고 살짝 비교를 해보면은 맵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다른 뭐 벨그린드 같은 툴이나 힙트레이스 같은 툴이 할 수 없는 동적으로 적용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점, 성능적인 측면에서 발그린드는 상당히 느린데 그렇게 느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맵릭은 이제 다른 도구들은 유저 레벨에서 동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유저 레벨 분석이 되는데 맵릭 같은 경우는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커널 분석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맵릭 도구를 실제로 사업부에 적용을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좀 공유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 누수를 탐지할 때 다들 뭐 어떤 식으로 이거 메모리 누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어떤 거를 확인하나요? 테스트를 막 했는데 뭔가 메모리가 늘어났어. 늘어났다는 건 할당하고 해제를 안 했어를 이걸 검출하는 게 보통 메모리 누수를 탐지하는 거죠. 이렇게 할당하고 해제하지 않는, 어떻게 할당했고 어떻게 해제하지 않았을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뭐 정보들을 읽기도 하지만 이 콜 할당과 해제를 추적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힙트레이스, 힙트랙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프리로드 방식으로 이걸 후킹해가지고 이제 쌓아서 검출을 하는 건데 이 방식은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제하지 않는 메모리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캐시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추적을 하기 때문에 캐싱한 것도 할당하고 해제를 안 했으니까 얘는 리포트를 하게 되고 그건 다시 말해서 false alarm을 야기하게 됩니다. 맵릭 같은 경우 제가 동적으로 붙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통 캐싱은 첫 번째 실행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추적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존 도구 대비 false alarm의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부 환경에 적용을 했는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디드였기 때문에 인베디드 환경에 맞게 조금 변경을 많이 했고요. 뭐 메모리 최적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최적화를 하고 개발 단계에서 매일 테스트를 할 때 이 탐지 도구를 같이 동시에 붙여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간 8건의 메모리 누수를 검출을 했는데 그 중에 6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맵릭 도구로 검출을 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검출하는지를 실제 리포트 예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딱 이제 도구를 돌리면은 우리가 받게 되는 이제 리포트의 예시입니다. 제가 심볼 같은 거는 혹시 몰라서 다 제 마음대로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콜 스택이 이렇게 있는 거죠. ABC라는 클래스의 뭐 리시브 메시지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이 리포트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15kB의 메모리를 211회 얼로케이션을 했다라는 거. 211회가 여기가 실행 이 부분이 211번이 호출이 됐다는 거고요. 테스트 중에 얼로케이션 된 메모리의 총량이 15kB 정도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프로그램이 돌다 보면 200번 넘게 할당할 수도 있고 15K 정도 할당할 수도 있지 하긴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뭔가 좀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분석을 했고요. 이제 직접 개발하신 분과 같이 분석을 했고 이제 원래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 매니저라는 여기 바 매니저라는 컨스트럭터에서 이제 바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당연히 제가 이거 간소화시킨 거고요. 원래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개발자분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더니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생성을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바 매니저가 바를 항상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어떤 특정 컨디션을 만족할 때만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인선 책임님께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드락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EBPF를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데드락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작업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메모리 누수만큼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아니지만 일단 발생을 하면 락업 등 시스템의 치명적인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슈의 중요도가 큽니다. 하지만 재현율이 100%가 아닌 원타임 이슈가 많기 때문에 코드 리뷰나 정적 분석 등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도구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저와 커널 스페이스에서 데드락을 탐지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벨그린드는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드락 이슈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는 시뮬레이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일반적으로 10배에서 100배가량 느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레드 세니타이저는 역시 사용자 프로그램을 위한 데드락 탐지 도구로 벨그린드보다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도구는 계측 도구를 주입하기 위해 타겟 프로그램을 재컴파일 해야 합니다. 락뎁과 뎁트는 리눅스 커널을 위한 데드락 감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기 필요한 커널 컴피그 옵션을 활성화한 후에 커널을 재컴파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eBPF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eBPF 도구를 활용해서 동적으로 데드락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U프루브나 K프루브 같은 프루브 기술을 활용해서 락의 획득 그리고 해제 함수의 시작 부분에 락의 상태를 추적하는 BPF 프로그램을 붙일 수 있습니다. 현재 데드락 도구는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의 두 가지 영역 모두를 추적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 공간에서는 리피스레드 라이브러리의 기본 락을 기본 값으로 하고 있고 추적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커널 공간의 커널 뮤텍스도 추적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저 공간의 타겟 프로세스 또는 커널에서 락의 획득 또는 해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BPF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서 현재의 락과 이전에 획득된 락의 관계를 BPF 맵에 저장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BPF 맵을 읽어서 잠재적 데드락 가능성을 검출하기 위해서 락 오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사이클이 발견되면 잠재적 데드락이 발견됐다고 판단해서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출력합니다. 이 예제는 데드락 도구를 유저 스페이스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행한 결과입니다. 잠재적 데드락이 탐지된 경우에 출력되는 정보는 락 0, 1, 2, 3, 다시 0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의 구성 정보와 각 락이 획득된 스택 트레이스, 그리고 락을 획득한 스레드가 생성된 스택 트레이스로 구성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데드락 툴을 적용하면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데드락 발생 가능성을 동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변환 옵션을 사용하면 락 오더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데드락 툴은 BPF를 활용해서 동적으로 사용 가능하면서도 성능도 느리지 않고 유저 그리고 커널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데드락 도구를 사업부 커널에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사례는 커널 데드락 탐지 도구를 사용해서 잠재적 데드락을 검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는 커널을 재컴파일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왼쪽은 데드락 도구를 사용해서 커널 컴파일 없이 동적으로 커널 뮤텍스를 추적하고 동일한 커널 코드에 대해 데드락 가능성을 검출한 결과입니다. 데드락 도구가 커널에서는 커널 데드락 탐지 도구보다는 제한된 범위를 지원하긴 하지만 커널 모듈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의 신규 개발 시에 동적으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PF를 사용해서
BPF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파일은 특정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전체의 CPU 사용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퍼프랑 마찬가지로 샘플링 방식으로 동작하고 주기적으로 CPU를 점유한 스택 트레이스를 수집해서 합산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택 트레이스별 CPU 점유율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파일을 실행시킨 결과입니다. CPU 점유율이 높은 스택 트레이스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출력합니다. 각 항목은 스택 트레이스,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샘플링된 횟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CPU 사용량이 집중된 지점을 파악하고 성능 최적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의 결과는 플레임 그래프 형태로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플레임 그래프 이미지는 함수 호출 스택의 CPU 사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각 블록은 특정 함수의 호출을 나타내고 블록의 너비는 해당 함수가 CPU를 점유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서 코드의 실행 경로 그리고 CPU 사용 패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임 그래프는 프로파일링 도구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형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퍼프를 포함한 여러 프로파일링 도구에서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퍼프와 같은 다른 프로파일링 도구에서도 플레임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왜 BPF 기반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졌을까요? 퍼프와 BPF 프로파일 간의 성능 차이는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퍼프는 보통 후처리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퍼프 이벤트의 발생 시에 커널에서 수집한 스택 트레이스를 유저 공간의 퍼프.점 데이터로 저장하고 유저 공간에서 후처리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스택 트레이스가 커널에서 유저까지 모두 전달됩니다. 반면에 프로파일은 BPF 프로그램을 동적으로 커널의 퍼프 이벤트에 부착합니다. 퍼프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BPF 프로그램이 호출되면 여기서 퍼프 이벤트가 발생한 프로세스의 스택 트레이스를 획득해서 그 스택 트레이스의 카운트를 BPF 맵에 합계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스택 트레이스의 총 횟수만을 유저 프로그램으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커널에서 유저로 전달되는 데이터 양이 감소하고 중복 스택 트레이스를 처리하는 비용이 감소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퍼프 대비 적은 오버헤드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1에서 2%의 CPU 사용률을 보입니다. 샘플링 주기를 기본값인 49Hz로 사용할 경우에 프로파일의 오버헤드는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적은 오버헤드 그리고 지속적인 프로파일링, 플레임 그래프라는 사용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BPF 기반의 프로파일의 장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택 트레이스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서 BPF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디버깅 도구를 사용할 때 종종 이렇게 스택 트레이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슈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도구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거나 타겟 프로그램의 컴파일러 옵션을 변경해서 개발 환경을 재구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BPF 도구를 보유하고 있고 개발 환경을 재구축하는 비용을 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BPF 프로그램을 커널에 투입합니다. 어떤 기능을 가진 BPF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BPF 프로그램은 심플하게 타겟 프로세스의 스택을 읽어서 그중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값만을 추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BPF 맵에 저장하고 유저 프로그램이 읽어서 그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이 기능을 적용하기 전에는 단지 PC 레지스터의 값 한 줄만 보이던 스택 트레이스 결과가 이제 이렇게 스택 트레이스의 힌트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앞에 BPF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해서 결과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개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BPF를 활용한 유용한 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BCC의 다양한 툴들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보안 등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BPF 프로그램을 동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PF의 다양한 성능 측정 도구들을 직접 활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소개한 기능들처럼 BCC 환경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널에 BPF 기능만 켜져 있다면 이런 확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주로 x86 기반의 서버 시스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널에 BPF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현재 빅테크를 포함한 주요 클라우드 업체는 BPF를 매우 왕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의 사용 사례를 참고해서 BPF를 통한 업무 효율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비디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eBPF의 커널과 에코시스템들의 코어 기술을 리딩하는 업체들이 주로 클라우드 업체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BPF 기술이 현재 매우 빠르게 변하면서 리소스 제한적인 인비디드의 요구사항을 위한 기술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BCC를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협업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개발 도구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메모리 이슈가 발생하면 메모리 누수 분석 툴을 사용하고 성능 이슈가 발생하면 프로파일링 도구를, 데드락이 발생하면 데드락 감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성능 측정 도구들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성능 지표들을 분석하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만으로는 우리가 운영하는 타겟 시스템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능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재테스트가 필요 없는 고해상도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의 첫 번째 항목은 앞서 보셨던 맵릭입니다. 기존의 맵릭은 특정 시점에 해제되지 않은 메모리 상태를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의 변화를 시각화한 것이고 X축은 시간, Y축은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각 색상은 스택 트레이스별 해제되지 않은 메모리 양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메모리 누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정보는 스택 트레이스 정보를 함께 제공받으므로 재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의 다음 툴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리눅스에만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eBPF라는 게 어찌됐건 OS 커널에 있는 설비예요. 근데 그 설비를 결국은 OS에서 만들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리눅스에는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윈도우즈에도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OS는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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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찌됐건 공개가 되는 거라서 근데 자동차 쪽이었어요. 일단 아까 맵닉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었고 데드락 같은 경우는 TV였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제가 얘기할게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TV 같은 경우는 그때 요구 사항이 와가지고 그 이슈가 와서 그때 도와드렸던 거예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두 연구원님들 감사합니다.